저는 박철민입니다. 올해 67이죠. 요즘 이복 동생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와 밥도 사주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합니다. 친형제처럼 대해줘서 고맙더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보면 1965년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새어머니는 26으로 아버지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를 구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철민아, 밥 먹어라.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형은 달랐어요. 형은 저보다 4살 위였는데 새어머니를 절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뚱한 얼굴로 있곤 했죠. 1966년에 이복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남동생 민수였어요. 1968년에는 여동생 순이가 태어났죠. 집은 점점 북적거렸습니다. 좁은 판잣집에 6 식구가 사니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들이 좋았습니다. 동생들은 저를 따랐고 저는 형처럼 동생들을 돌봤죠. 형은 계속 삐뚤어져 갔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1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붙잡아도 소용없었죠. 형은 공장에 취직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르긴 했지만 새어머니랑은 말도 섞지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70년이었죠. 학교에서는 회비를 자주 걷었어요. 수학여행비, 체육복비, 참고서비.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난감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쪼들리는 살림에서도 꼬박꼬박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철민이 공부해야지. 우리 철민이는 똑똑하니까. 새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힘이 났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용돈 주신대. 너네 집 명절 때 뭐 해먹어? 우리 떡국에 갈비찜도 해먹지. 실제로는 떡국에 계란 하나 넣으면 다행이었지만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형이 집에 나타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까만색 혼다 오토바이였습니다. 동네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와, 오토바이다. 박철수 형 멋있다. 형은 오토바이 위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었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형의 모습이 영화배우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형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질투가 났죠. 저렇게 멋진 물건을 가진 형이 미웠어요. 철민아, 나중에 너도 오토바이 한 대 사줄게. 형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이틀 자고 또 떠났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런 걸 가질 거라고요. 당당하게 동네를 누빌 거라고요. 친구들은 그 뒤로도 계속 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 형 진짜 대단하던데. 오토바이까지 있고. 우리 형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일 한대. 저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형이 공장 노동자라는 걸 숨겼어요. 가난한 집안이라는 것도 감췄죠.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배웠습니다.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남자라면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해야 한다는 걸요.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존심이 싹트기 시작한 게요. 1973년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5살이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철민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저 일하면서 검정고시 볼게요.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에 갔어요. 저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동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철공소였어요. 하루 10시간씩 쇳가루를 뒤집어 쓰며 일했습니다. 손은 까칠해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죠. 월급은 8,000원이었습니다. 그중 5,000원은 집에 들였어요. 3,000원이 제 용돈이었죠. 공장 선배들은 점심시간마다 오토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요즘 혼다 신형 나왔다며? 야마하가 더 낫지. 속도가 달라. 나는 돈 모아서 스즈키 살 거야. 저도 그 이야기에 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00원 가지고는 담배 한 갑 사기도 빠듯했어요. 오토바이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1974년 여름이었습니다.
형이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새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은색 야마하였죠. 저는 마당에서 형의 오토바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철민아, 타볼래? 진짜요? 그래, 올라타봐. 저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철제 시트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핸들을 잡으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남자의 물건이구나 싶었죠. 형, 저도 나중에 꼭 살 거예요. 그래, 열심히 모아라. 근데 너 검정고시 공부는 하니? 하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사실은 공부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됐어요. 책을 펴도 눈만 감기더군요. 형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못하면 평생 공장 다녀야 돼. 형처럼. 형은 오토바이도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형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형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토바이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친구 성호를 만났어요. 성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교복을 입은 성호가 부러웠습니다. 야, 철민아. 요즘 뭐해? 공장 다녀. 너는? 공부하지 뭐. 대학 가려고. 대학 가지? 그래야 사무실에서 일하지. 너도 검정고시라도 봐라. 성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세를 부렸어요. 나는 돈 모아서 장사할 거야.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성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잘 살 거라고요. 성호보다 더 멋진 차를 몰 거라고요. 197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17이었죠. 공장 선배 한 명이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했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이 8만 원밖에 없었어요. 새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오토바이 사고 싶어요. 오토바이? 위험한데. 출퇴근하려면 필요해요. 공장까지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새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2만 원을 건네셨습니다. 조심해서 타라. 사고 나면 안 된다. 네, 고마워요. 저는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낡은 혼다였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공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뒀습니다. 선배들이 모여들었어요. 박철민이 오토바이 샀네? 이거 괜찮은데? 관리 잘하면 오래 타겠어. 야, 우리 주말에 바다 갈까? 저는 드디어 어른들 무리에 낀 기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하나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체면이 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돈을 잡아먹었습니다. 기름값, 수리비, 부품값. 매달 용돈이 모자랐어요. 저축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토바이가 있으면 당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철민아, 검정고시 책은 샀니? 아, 네. 곧 살게요. 공부해야 나중에 더 좋은데 취직하지. 알아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공부 같은 건 관심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했죠.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의 쾌감.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장의 체면과 허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197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8이었어요. 공장 생활도 어느덧 3년째였죠. 월급은 1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함께 올라서 여전히 빠듯했어요. 새어머니는 여전히 검정고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철민아, 올해는 꼭 시험 봐라. 엄마가 학원비 대줄게.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공부 얘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공장 다녀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해 여름 큰일이 터졌습니다. 형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형을 보러 갔어요. 형, 괜찮아요? 다리가 아파 죽겠다. 오토바이는요? 박살났지. 새로 사야 해.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 달이나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그동안 월급도 못 받았죠.
저는 형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태어나자마자 또 오토바이를 샀거든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남자라면 오토바이쯤은 있어야 한다고요. 1977년 봄이었습니다. 공장 동료 하나가 검정고시에 붙었어요. 경수라는 친구였죠. 야, 철민아. 나 고졸됐다. 진짜? 축하해. 너도 같이 벌벌 그랬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던데. 경수는 곧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더 나은 회사로 옮긴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 달 뒤 대기업 하청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2배나 됐죠. 저는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 공부할 걸 그랬어요. 경수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면 저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새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검정고시 준비할게요. 정말이니? 엄마가 학원비 대줄게. 열심히 해라. 저는 야간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공장 끝나고 학원에 갔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됐어요. 학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섰죠. 야, 철민아. 오늘 바다 갈 건데 같이 갈래? 학원 가야 하는데. 에이, 하루쯤이야. 공부는 내일 해도 되잖아. 그래, 가자. 그렇게 학원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새어머니는 실망하셨습니다. 철민아, 왜 학원을 안 가니? 힘들어서요. 일하고 나면 공부가 안 돼요.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 다음에 다시 할게요.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 생활과 오토바이 타기에 빠져들었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해변으로 달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죠. 1978년이 됐습니다. 저는 20살이었어요.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육군 2등병으로 입대했죠. 2년 반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고졸 이상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대학을 다니다 입대했습니다. 저만 중졸이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나? 집안 사정으로 일찍 취직했지. 아, 그렇구나. 고생했겠네. 저는 동정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세를 부렸어요. 나 제대하면 장사할 거야. 돈 벌어서 사업 차릴 거거든. 대단하다. 나는 그냥 회사나 다녀야지. 군대에서도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대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1981년 초 저는 제대했습니다. 23살이었어요. 다시 예전 공장에 복직했습니다. 월급은 4만 원으로 올라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고졸자들이 공장에도 많아졌어요. 중졸인 저는 승진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말단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3살에 다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장사를 하는 거였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얼마나 순진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198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이었죠. 선을 보게 됐어요. 새어머니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철민아, 이번 여자는 착하대. 한번 만나봐라. 엄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나이가 어디니? 남자 25이면 장가 가야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다방에서 만난 여자는 김순애였어요. 22살이었죠. 작은 키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순애는 양장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집안은 저희보다 조금 나았죠. 아버지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순애가 물었습니다. 철민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돈 모아서 장사 시작하려고요. 공장은 평생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계획이 있으시네요.
순애는 제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 꿈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죠. 석 달 뒤 약혼을 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죠. 월세 5만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저는 공장에 다녔고 순애는 양장점 일을 계속했어요. 둘이서 보니까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1983년 가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순애야, 우리 아들 잘생겼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내가 잘 키울게. 이 아이만큼은 공부 제대로 시킬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만큼은 제가 겪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엄청 들었죠.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순애는 아이를 낳고 양장점을 그만뒀어요.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공장 일 외에 부업을 찾았어요. 일요일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을 나갔죠.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공장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철민아, 주식 해봤어? 주식요? 그게 뭔데요? 돈 버는 거지. 요즘 주가가 오르고 있어. 잘하면 대박 난다고. 선배는 증권회사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10만원씩 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증권회사 가서 계좌 만들면 돼. 간단해. 다음 날 저는 증권회사를 찾아갔습니다. 50만원을 넣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였죠. 순애는 몰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10만원을 벌었어요. 저는 신이 났죠.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었다니 싶었습니다. 추가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어머니한테 빌렸어요. 철민아, 이 돈 뭐에 쓰게? 엄마, 제가 돈 벌 방법이 생겼어요. 곧 갚을게요. 새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손해가 났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곧 오를 겁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150만원 전부를 날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새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애한테도 말할 수 없었죠.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끝나면 동료들과 술집에 갔어요. 소주 몇 잔이면 근심이 잊혔습니다. 철민씨, 요즘 왜 이래요? 매일 술 먹고.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래. 술값도 만만치 않은데 줄여요.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줄이지 못했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주식 실패에 충격이 컸죠.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조급함만 커졌습니다. 1986년 여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배가 다른 종목을 추천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혹했습니다. 순애 몰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8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걸로 다시 주식을 샀죠.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2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순애가 적금 통장을 찾았습니다. 여보, 적금은 왜 해지했어요? 미안해. 급한데 쓸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업 준비금이야. 곧 돌려놓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업 같은 건 시작할 돈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저 주식으로 빠진 구멍을 메우고 싶었을 뿐이죠.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신뢰가 깨진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몇 번 더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마다 잃었어요. 결국 300만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죠. 술은 더 늘었습니다. 매일 밤 취해서 들어갔어요. 순애와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망해요. 닥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돈은 무슨. 술값으로 다 날리잖아요. 아들 준호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안에 뭔가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토바이로 뽐내던 그때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늪에 빠져 있었죠. 198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30살이었어요. 빚은 5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채 이자만 한 달에 15만 원이었죠.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공장에서는 찍혀 있었습니다. 술 먹고 지각하는 날이 많았어요. 일도 제대로 못했죠. 반장한테 불려갔습니다. 박철민 이러다 잘리는 거 알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은 무슨. 당장 내일부터 정신 차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해장술을 마셔야 겨우 진정됐죠. 순애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못 살겠어요. 미안해. 내가 정신 차릴게. 몇 번째 하는 소리예요. 이제 지쳤어요. 순애는 준호를 데리고 짐을 쌌습니다. 저는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술 끊을게. 못 믿어요. 당신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들 생각해서라도 가지마. 순애가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들 생각하는 건 나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크느니 차라리 엄마랑 사는 게 나아요. 결국 순애는 떠났습니다. 준호는 5살이었죠. 아들이 문 밖에서 저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준호야. 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제 손으로 가정을 파괴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혼자 남은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술만이 위안이었어요. 매일 밤 혼술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죠. 1989년 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철민 씨 마지막 월급이에요. 수고했어요. 부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12년을 다닌 공장을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에는 마지막 월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허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새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뭐라고? 철민아, 어쩌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다 끝났어요. 집으로 와라. 밥이라도 먹어야지. 집에 갔습니다. 새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 회사 왜 잘렸어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형, 술 좀 줄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너는 신경 꺼. 형 걱정은 형이 해. 저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동생이 옳은 말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동생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준호 보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럼 정신 차려요. 이러면 준호도 오빠 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순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꿀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공장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30살의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쓰는 곳은 없었어요. 게다가 술 문제까지 소문이 났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했어요. 날품팔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1990년이었습니다. 순애가 이혼 소송을 냈어요.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거부했죠.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법정에서 순애를 봤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어요.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음주와 경제적 무책임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들도 보고 싶고요. 그럼 왜 술을 끊지 않았습니까?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군요.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 달 뒤 이혼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은 순애한테 갔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면접권을 받았죠. 1995년이었습니다. 저는 37살이었어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갔죠. 술은 여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도 많이 늙어 있었어요. 철민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형, 나 망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형제 참 못났지? 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셨어요. 그날 밤 형이 말했습니다. 철민아,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게 아니야. 제대로 산 게 아니지.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방향을 잃고 헤맸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42살이었어요. 새천년을 맞았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일용직 일을 계속했죠.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간이 나빠져서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박철민 씨,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술을 당장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끊을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의사의 진지한 눈빛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을 건가 싶었죠.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17이었어요. 고등학생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갈게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할머니가 기다려요. 준호는 늘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게 분명했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어요. 일도 더 잘할 수 있었죠. 새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술 끊었어요. 정말이니? 엄마 정말 기쁘다. 이번에는 진짜예요. 다시는 안 마실 거예요. 새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공사 현장 반장이 저를 눈여겨봤어요. 박철민 씨, 일 잘하시네요. 다음 현장에도 오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술 안 드시는 게 보기 좋아요. 그렇게 사세요. 칭찬이 힘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2002년이었습니다. 동생 민수가 결혼을 했어요. 초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축의금을 넣었죠. 5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기꺼이 냈어요. 형, 고마워요. 동생 결혼인데 당연하지. 행복하게 살아라. 형도 이제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커서 장가까지 갔다는 게 신기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죠. 여동생 순이도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동생들이 저를 챙겨줬어요. 오빠, 이거 가져가요. 반찬이에요. 순이야, 고맙다. 오빠 돈 필요하면 말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동생들의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는데도 동생들은 저를 형으로 대해줬어요. 새어머니가 잘 키운 덕분이죠. 준호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준호야,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네, 괜찮아요. 학비는 엄마가 대주시니? 네, 엄마가 다 해주세요.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죠. 2005년이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셨어요. 가남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였죠. 장례식장에서 형의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형, 먼저 가면 어떡해? 저는 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평생 공장을 다니다 죽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멋있게 나타났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새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너는 오래 살아야 한다. 건강 챙겨라. 네, 엄마. 술 끊어서 다행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네, 걱정 마세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형처럼 후회하며 죽지 않겠다고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겠다고요. 47살이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멀었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술 없는 삶이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였어요. 좁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벽에는 준호 어릴 적 사진을 붙여뒀죠. 가끔 사진을 보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현재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2010년이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7살이었죠. 저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순애한테 전화했어요. 준호 결혼한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도 될까요? 그건 준호한테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 아빠야. 결혼 축하한다. 네, 고맙습니다. 결혼식에 가도 될까? 아빠 미안한데요. 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가 아빠 노릇 한 적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오시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죠. 저는 아빠 노릇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식장 근처에 갔습니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죠.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부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야, 행복해라.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2012년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애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손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준호한테 물어보세요.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손자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됐지만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57이 됐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용직 일도 예전만큼 구하기 어려웠죠.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으니까요. 새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철민아, 엄마 이제 늙었나봐.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팔팔하세요. 철민아, 너 준호하고는 어떻게 됐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와는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새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준호한테 잘해줘라. 아빠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네, 그럴게요. 새어머니는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81살이었어요. 장례식에 동생들이 모였습니다. 준호도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돌아가셔서 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저 이만. 준호야, 잠깐만. 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할 말 있으세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라. 네, 아빠도요. 준호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새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순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부부가 싸운다는 얘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준호한테 이혼하자고 한대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준호가 직장을 자주 옮겨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대요. 그래서요? 며느리가 지쳤나봐요. 시댁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 생활, 경제적 어려움. 그게 제 젊은 시절과 똑같았죠.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빠가 왜요? 그냥 궁금해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아빠가 뭘 도와줄 수 있어요. 됐어요. 아빠도 너처럼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조금은 알 것 같다. 아빠처럼은 안 살 겁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빠는 아빠 인생이나 잘 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경비 일자리를 구했죠.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어요. 적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어요.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술을 끊은 것만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20년을 버텼으니까요. 동생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형, 여기서 일하시네요. 응,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형,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식구들이 보고 싶어해요. 그래, 갈게. 고맙다. 동생들이 저를 잊지 않아줘서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2022년이었습니다. 순애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끝내 떠났대요. 손자 데리고 갔어요. 손자가 몇 살인데요? 이제 10살이에요. 준호는 괜찮대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그런다네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제 길을 그대로 걷고 있었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죠.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아빠가 왜 전화했어요? 술은 마시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해야 할 말이야. 아빠처럼 되지 마. 벌써 됐는데요. 이혼했잖아요. 아빠랑 똑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그래도 술만은 마시지 마. 술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니?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아빠가 제대로 살았으면 저도 달랐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습니다. 끊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제 잘못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 생각만 났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늙은 아비였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저는 66이 됐어요. 경비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불편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동생 민수가 명절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민수네 집에 갔어요. 조카들이 반겨줬습니다. 큰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네, 세배 받으세요. 조카들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세배돈을 줬어요. 10,000원씩이었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민수가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갈비찜, 전, 떡국. 푸짐한 상이었어요. 형, 많이 드세요. 고맙다. 너희 덕분에 살만 난다. 여동생 순이도 왔습니다. 순이도 손주가 생겼더군요.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럭저럭 살아. 너는? 저도 비슷해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죠. 준호는 요즘 어떻다던? 글쎄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비록 제 인생은 실패했지만 동생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됐죠.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예요. 준호야, 오랜만이다. 아빠,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방황했죠. 그래, 알아. 근데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서 술 끊었어요. 석 달 됐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제 전철을 밟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쉽지 않아요. 손도 떨리고 힘들어요.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버티면 나아져. 꼭 버텨라. 네, 아빠. 그리고 죄송했어요. 그동안 아빠한테 심하게 했죠.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아빠가 못난 아빠였으니까.
이제는 아빠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하고 나니까 아빠 심정이 이해되더라고요. 고맙다. 그 말 들으니 위로가 된다.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준호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건강해 보이는구나. 네, 술 끊으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 손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자 사진이 나왔어요. 13살이 된 손자는 준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잘생겼다. 이름이 지훈이에요. 제 성격도 물려받았는지 좀 말썽꾸러기예요. 그럼 더 잘 키워야지. 내가 힘들었던 만큼 지훈이는 행복하게 해줘라. 네, 그러려고요. 요즘 전 부인이랑 양육 문제로 얘기 중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기로 했어요. 잘했어.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걸 내가 지훈이한테 해줘라. 그럴게요.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요즘 택배 일을 한다고 했어요. 힘들지만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술 끊고 사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 아빠는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네. 아니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준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몇 달 뒤였습니다. 준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지훈이가 해병대 간대요. 해병대? 대학은? 대학 안 간대요. 게임만 하다가 정신 차렸나봐요. 군대 다녀와서 생각하겠대요. 그래, 군대 다녀오면 철들지. 지훈이가 아빠도 보고 싶대요. 정말? 네, 제가 아빠 얘기 좀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힘들게 사셨다고. 그래도 될까? 괜찮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일주일 뒤 손자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지훈이구나. 많이 컸네. 네, 제가 이번에 해병대 가요.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할아버지,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술 끊고 힘들게 사셨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많이 못났지. 아빠도 요즘 술 안 마셔요. 할아버지 따라한다고요. 그래, 내 아빠 대견하다. 지훈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67입니다. 경비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술 끊은 지 25년이 됐죠. 동생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챙겨줘요. 준호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합니다. 손자 지훈이는 해병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건강하니까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의 실수를 딛고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뽐내던 그 시절이 가끔 떠오릅니다. 허세와 자존심에 빠져 방황하던 시절이죠. 공부를 안 한 것, 주식에 빠진 것, 술에 빠진 것, 다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던 만큼 준호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손자 지훈이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요즘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해가 지는 걸 보며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내일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이제 곧 지훈이가 제대한다고 합니다. 제대하면 준호네 집에 가서 손자를 만날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지훈아,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내 아빠보다 더 잘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 없이 살아라.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 매 순간 신중하게 선택해라. 저는 잘못된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 대가를 평생 치렀어요. 하지만 술을 끊은 것만큼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방향을 바꿨죠. 동생들이 저를 형으로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새어머니가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줘서 고맙고요. 준호가 다시 연락해줘서 고맙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잃을 게 없으니 홀가분합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지만 조금씩 회복했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내일 준호한테 전화해야겠습니다. 지훈이 군대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준호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빠가 살게. 비록 경비 월급으로 비싼 밥을 살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67살의 평범한 노인이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